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유럽이 미 국채 팔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유럽 보고 함부로 미국 자산 팔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언뜻 봤을 때 미국과 유럽 간의 또 다른 무역 다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상치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미 국채를 무기화하는 이 금융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이 정작 시장은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복 운운할 정도로 긴급 속보라면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날 법도 한데요. 지금 뉴욕 증시는 오히려 견조하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평온합니다. 왜 이런 모순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오늘 이 겉과 속이 다른 퍼즐을 풀어보면서 그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판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갈등이 부를 수 있는 2차, 3차 파급 효과, 그 속에서 리플 XRP 같은 대안이 떠오를 가능성까지도 전부 다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젠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유럽이 만약에 미 국채나 달러 자산을 팔아서 맞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니 트럼프가 곧바로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카드가 있다라는 언급을 받아쳤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급이죠. 이게 왜 나왔느냐? 발단은 그린란드 문제였어요. 이 트럼프 측에서 취임 이후에 줄곧 덴마크랑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오는 방안에 관심 있게 얘기해왔는데 작년에 그 문제를 두고 유럽과 크게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급기야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한 일부 나토 유럽국에 관세를 때리겠다 압박했다가 결국에 철회까지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유럽 쪽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미국 재산을 왕창 팔아치울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의 시나리오를 흘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단합해서 가지고 있는 미 국채,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냐? 무려 8조 달러나 됩니다. 전 세계 다른 모든 지역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많은데 쉽게 말해서 유럽은요.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미국 돈줄 전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트럼프로서도 급소를 찔린 격이겠습니다. 아카데미커 펜션이라는 곳인데 이달 말까지 보유한 미국채를 전량 처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 운용 자산이 25조 원 규모인데 그중에 미 국채도 1억 달러치 갖고 있었어요. 이걸 전부 다 판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이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 우량국이 아니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재정은 지속 불가능하다라면서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미 국채 못 믿겠어서 미리 손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현지의 SISA 연금 펀드도 지금 미국 주식 계속 가져가도 되냐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유럽 입장에서 속이 좀 상했을 겁니다. 동맹국이자 친구라고 했던 미국이 느닷없이 그린란드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관세 위협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미 국채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게 여차하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에 적자다 보니까 정부도 기업도 해외 자본에 끊임없이 돈을 빌리는 구조죠. 특히나 중국과 일본, 유럽까지도 외국이 미 국채를 많이 사줘야지 미국 정부도 돈을 돌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럽이 등을 돌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확 뛰겠죠. 금리가 뛰면은 미국이 이자 부담이 허덕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 자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유럽이 동시다발적으로 빼버린다. 뉴욕 증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측에서 흥분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미국채 팔면 보복한다는 말까지도 튀어나온 건데 정작 시장 반응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이 주가도 별로 안 빠졌고요. 달러 가치도 크게 안 흔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실제로 유럽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으름장일 뿐이라는 거고 유럽의 각 국가의 정부가 가진 미국채도 물론 있지만 8조 달러 대부분은 유럽의 민간 연기금, 투자펀드, 은행들이 수익 목적으로 들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전부 다 판다.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유럽 자신들도 큰 손실이에요. 판다는 뉴스만 돌아도 미국채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유럽 본인들, 이 자산가들부터 손해를 보겠죠. 상대방 급소치려다가 결국에 내 발등 찍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일부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방금 덴마크 연금 얘기했죠. 사실 작년부터 유럽 일부 자금은 슬슬 센 아메리카, 즉 미국 자산 줄이기에 들어갔어요. 관망하면서 조용히 비중 조정 중이었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 범위였던 거죠. 실제 미국 재무장관은 덴마크 펀드 하나 빠진다고 문제없다 이러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당장 눈앞에 유럽이 국채 수백조 원을 쏟아내는 최악의 사태는 아닐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걱정할 일은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이슈는 표면 뉴스랑 다르게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동안 돈도 잘 벌고 성실한 파트너라고 믿었던 주주 한 명이 나 쟤랑 싸웠어.
집은 전부 다 팔아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안 팔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금이 가버린 신뢰는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런 금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동맹이고 우방국이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필요하면 네 발목 잡을 거다. 이런 계산을 서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불신의 씨앗은 앞으로 크고 작은 국제경제 이벤트 때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유럽 중앙은행이든 각 국가의 국부 펀드든 포트폴리오 재조정할 때입니다. 이전까지 미국채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안전자산 1순위로 여겼었다면은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비중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 국채 대신 뭘 살까요? 유로화 표시 자산, 금, 일본 국채, 심지어 중국 자산까지도 그 대안으로 고려가 가능하다라는 거. 글로벌 자금 흐름의 판도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거나 달러 가치가 서서히 약세 기조를 띠는 식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탈달러, 탈미국 자산 흐름의 가속화입니다. 저는 이번 트럼프 유럽 설전이 바로 그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도 최근에 미국채 보유를 줄이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달러 패권의 도전 구도가 드러났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돈의 흐름 지형이 움직인다면 우리 같은 개인분들께서는 뭘 보셔야 될까요? 먼저 금리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요 며칠 살짝 오르는 모습이죠. 1월 23일 현재 약 4.3% 수준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한때 5% 가까이 상승해서 시장을 흔들었었고 또 연말에 안정됐다가 다시 위로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부터가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금리가 뛴다는 거는 돈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인 거고 모든 자산의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라서 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갑니다. 특히나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시장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이전만큼 선호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겠죠. 이 수요가 약하니까 가격이 싸지고 더 높은 이자를 줘야지 간신히 판다는 거다 보니까 유럽 눈치를 시장이 안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슬쩍슬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가치입니다. 요즘에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와 있죠. 2022년만 해도 달러 인덱스 110을 넘어갈 정도로 달러 독주였는데 지금은 98 안팎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주요 통화 대비했을 때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달러가 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 연준이 긴나긴 긴축을 마무리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 영향도 있겠고요. 거기에 이런 미국과 유럽 갈등 소식들도 달러 자산 괜찮냐 이런 심리를 조금씩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달러가 약세면 상대적으로 유로 가치가 올라가요. 재밌는 거는 이번 갈등 국면에서 유로와 덴마크 크론의 가치가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럽 내부가 똘똘 뭉칠 거란 전망에 통화 가치가 안정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미국 대통령이 보복 운운하면은 달러 강세 튀고요. 다른 통화들은 불안해졌었겠지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이 힘의 균형추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지표로서 금 가격과 기타 대제자산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값이 요즘에 엄청 강하죠. 온스당 4,800달러 선 돌파했죠. 불과 몇 년 전에 1,500, 1,800달러 하던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환경 영향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작년, 재작년 엄청난 양의 금을 매입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왜 금을 살까요? 달러 대신 들고 있기 위해서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헝가리 같은 유럽들도 금 비중을 높였어요. 이건 미국 자산 말고 다른 가치 저장 수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 거고 저는 이번 미국 유럽 간의 신경전이 이런 움직임을 더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탈달러 연합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디에 끼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전통시장 따라서 출렁이겠지만요. 이 길게 보면 암호화폐에도 반사 이득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어느 국가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열 저항적 가치 저장 수단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갈등하면은 둘 다 상대방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집니다. 혹시나 내 자산이 상대 나라에서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번지게 되면은 차라리 제3의 탈중앙 네트워크의 자산을 분산시키자 이런 수요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 제재 당시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테더 같은 이런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으로 재산 일부 옮겨놓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XRP를 비롯한 리플 생태계를 짚어드려보자면은 XRP의 쓰임새는 국제 송금과 통화랑 통화를 실시간으로 교환해주는 브릿지 통화죠. 지금까지 국제 송금망은 거의 달러 중심인데 전 세계 은행들이 스위프트망으로 달러를 거쳐서 서로 거래를 청산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러를 통한 연결고리가 약해진 세계가 온다. 어떨까요? 각 나라끼리 직접 통화 수합하거나 제3의 공통 교환망이 필요해질 겁니다. XRP는 자신들이 그 공통망의 중립 교환 통화가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었고 물론 이상론처럼 들리겠지만 이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예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리플은 물밑 작업을 상당히 해놨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실험에 여러 나라랑 파트너로 참여했고요. 결정적으로 전통금융 인프라를 직접 사들였어요. 놀라운 소식인데 리플사가 작년 히든로드라는 글로벌 금융기관을 인수했습니다. 히든로드가 뭐하는 곳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용 종합증권사 같은 프라임 브로커리지입니다. 전세계 주식, 채권, 외환 같은 걸 한데 모아가지고 취급하는 큰 손인데 리플이 1조 5천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한 겁니다. 왜 인수했을까요? XRP를 비롯한 자사 암호 자산을 이 전통 금융세계랑 직접 엮어버리겠다는 의도인 건데 실제로 히든로드를 통해서 리플은 기관들이 암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전통 자산이랑 디지털 자산을 교차로 활용하는 이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추측하는 게 아니라요. 이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 곳에서 XRP 선물 상품 설명할 때 공식적으로 언급된 내용입니다. 리플이 히든로드를 인수해서 전통금융의 판에 들어갔고 XRP를 디파이랑 트레드파이, 이 전통금융의 연결고리로 쓰려고 한다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리플 레저 XRP 원장. 이 위에서 작년 토큰화된 자산 가치가 폭증했습니다. 이 부동산 지분이라거나 주식금 같은 실물 자산을 리플 레저에 올려가지고 거래하게 만든 건데 지난 2024년 말 기준 2,500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던 게 작년 2025년 말에는 5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1년 사이에 20배 이상 커진 건데 올해 2026년엔 또 얼마나 커질까요? 상상도 안 되죠. 물론 이더리움 같은 곳에 비하면 아직까지 작아요. 하지만 그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통 금융자산을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가져오는 이런 작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이 리플 XRP 네트워크상에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XRP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트럼프 유럽 사태가 결국에 향하는 방향성이 새로운 금융질서 논의랑 맞닿아 있어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대통령 한마디 설전이겠지만 그 밑바탕에 달러가 아닌 방식으로 국제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깔려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솔루션으로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XRP가 그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국제 결제망 개선을 목표로 해온 프로젝트고 실제 금융권과의 연결고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물밑에선 판이 돌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격변기에서는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발언이 하루 뉴스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 역학의 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석합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금이 가는 순간 글로벌 자본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결국에 탈달러화랑 다극화 금융주제로 가는 신호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XRP 같은 이 중립 네트워크가 조용히 자기 무대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달러 패권에 균열이 가면은 그 사이를 메울 중립 자산이랑 새로운 결제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XRP가 그 역할을 지휘했었고 리플의 행보를 봤을 때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이 큰 톱니바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언젠가 시장은 결국에 달러가 아닌 새로운 연결고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타이밍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모두 챙기셔야 돼요. 눈앞의 단기 파도랑 멀리서 밀려오는 조류겠습니다. 단기 파도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위험관리,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나 분할 매매 원칙 같은 걸 지키셔야 되고요. 동시에 멀리서 오는 조류, 즉 달러에서 다른 데 안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주시하셔야겠죠. 이 조류에 올라타시면 새로운 기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 뒤에서 새로운 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뉴스를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우리 투자의 중요한 구조 변화로 설명드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뉴스랑 보이지 않는 구조를 함께 이해하셔서 이 거시랑 미시를 꿰뚫는 안목을 가지신다면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결국의 투자의 승자는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구조를 읽고 대비하는 사람,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는 금융시장은 불안정할 때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라는 표면적인 불안정 아래에서 화폐 권력이 이동하고 새로운 금융질서가 싹트는 거대한 기회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남들이 눈앞의 소음에 흔들려서 공포를 느낄 때 보이지 않는 판의 변화를 읽고 미래의 대안을 선점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통찰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자산입니다. 이 혼란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마침내 가장 빛나는 성공의 결실로 보상받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결코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순간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죠.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봐도 수많은 뉴스랑 데이터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내 자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7년, 2018년만 해도 코인 투자라는 개념들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소수의 투자자만
시장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정보 접근성도 낮았었죠. 그래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불장이라는 파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의 시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정보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술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으면서 투자자들 역시 단순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읽는 눈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어 있다는 거. 더 무서운 건요.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자본의 이동, 새로운 코인의 등장, 정책 변화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는 늘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학습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귀찮고 어렵다고 피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이미 후퇴가 시작된 거고 많은 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낮은 평단 만들면서 누군가는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 이 시장의 재미를 느끼기 위함뿐만 아니라 분할 익절의 습관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팔아야 될 가격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냉정하게 흐름을 읽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의 투자 철학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만이 장기적으로 웃을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가기 때문이고 나는 멈춰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성장의 태도인 거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시장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은 결국에 그게 미래의 수익 그리고 내 평단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 결국 살아남는 거는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배우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